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정체가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비트코인 가치 분석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놓고 뒤돌아서면 또 가격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멘탈 나가버리죠. 어느 한 믿는 구석이 단단하게 이렇게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정체가 뭐야? 금이야? 주식이야? 최근에는 금 따라가기도 했죠. 흉내 내기도 하고. 근데 한때는 또 주식 따라갑니다. 또 주식 떨어질 때는 희한하게 다 커플링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컨셉이 기존의 정부의 화폐 발행 시스템에 대한 부정을 하는 컨셉으로 나왔었고 소위 얘기해서 반정부적인 컨셉이었죠.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이런 거 보면 뭐 트럼프가 밀어준다. 뭐 미국이 밀어준다 해서 정부 정책, 특히 전략적 준비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헷갈리죠. 과연 정체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것 대부분 아마 또 신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이클이죠. 이게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를 기본 토대로 놓고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만 딱 보고 정신 집중해서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초기에 마음먹은 것과 달리 이게 또 가다 보면 많이 또 쓰러집니다. 다른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약간 좁혀서 들어가면은 패턴과 계절성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게 X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건데 2017년 1분기 그러니까 트럼프 1기였죠. 비트코인 흐름 1분기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2025년 1분기 보시면 역시나 안 좋았죠. 자 2017년에 안 좋았다가 2분기에 좋았다. 따라서 좋다. 뭐 이런 구조인데 되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것이 달러 인덱스랑 같이 곁들여서 봤던 건데 트럼프 1기 이렇게 비교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패턴, 계절성을 또 믿고 가는 것 이런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죠. 또 한때 많이 봤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월 수익. 그래서 항상 매월 스타트할 때 지금 보시면 이제 5월 스타트 했지 않습니까? 이제 5월에는 어땠었고 이번 달은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예상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또 봤었고 근데 요즘 또 잘 워낙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하죠. 그리고 유동성. 최근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글로벌 M2 통화량 이런 거를 통해서도 또 시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비트코인 또 요즘 가치 저장 수단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금이야 주식이야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때 그 주식이 같이 커플링돼서 가다가 최근에 약간 이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관세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비트코인은 그러면 디지털 금인가? 금의 알트코인인가? 왜? 금 올라가면 좀 시간을 두고 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기대치가 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금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아래 은 시가총액인데 얼마 전 또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돌파를 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받는 건가? 아까 보면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금과의 그런 연결성 이런 부분과 또 연결이 지어지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초기에 이제 관세 시작될 때쯤에 관세와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이냐 이랬고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져도 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래서 약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관세는 결국 비트코인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희망을 다시 한번 줬죠. 관세로 인해서 너무 이게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국채 수요가 있으면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고 그럼 달러 인덱스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떡상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세상에 국채를 다 팔아버렸네요.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비트코인 또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 안 좋았죠. 또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세기를 뚫고 또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하나같이 하는 말이 관세로 인한 불안감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봤던 거 작년 1월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 또는 유출량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방향을 또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근데 조금 그런 게 이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입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머리일 것인가 꼬리일 것인가 그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통계가 잡히면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구는 선물 펀딩 레이트를 또 많이 참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또 이게 많은 조롱거리가 되긴 했는데 온체인 분석 흔히 밑에 짤 보시면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온체인 분석하는 곳에 또 한 대표분께서 또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많이 또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만한 충격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 온체인 분석 이 부분을 또 많이 사람들 많이 또 참고를 하죠. 그리고 또한 채굴 가치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데 이건 사실 이번 사이클에 적용됐던 것보다 그러니까 17년
또는 21년 전 사이클에 그나마 많이 참고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미국에선 13만 7천 달러 그리고 독일에선 2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을 하면 손해라는 것이죠. 헤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좀 과장된 이런 기사인 건 맞는데 채굴 단가가 올라온 건 팩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2024년 작년 1, 2, 3, 4분기 보시면 이 노란색 보시면 되거든요. 단가가 어떻습니까? 올라왔죠. 채굴 단가가 올랐어요. 그 이유는 세금, 뭐 이자, 뭐 시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4분기 기준으로 8에서 한 9만 달러 선 왔다 갔다 합니다. 채굴을 해도 그렇게 큰 마진이 남지가 않고 이게 지금 보시면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런 얘기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채굴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어떠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다. 물론 밑으로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있다가 반등한다. 그런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왼쪽에 논리고 있고 근데 이건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되게 스펙트럼이 넓죠. 기계에 따라서. 어떤 국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다인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또 논쟁이 또 뺑글뺑글 돌 수 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채굴 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손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려서 채굴에 대한 그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논리가 많은데 그때 당시는 비트코인 고래가 채굴 기업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많이 통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믿고 있던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차트 분석이죠.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같이 봐왔던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작년 10일, 뭐 12, 1월 이 흐름들 보시면 이때가 바닥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구간들이라서 굳게 믿었던 바닥을 깨고 내려와서 다시 지금 뚫고 올라와서 이제 부딪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버텼던 사람들 아니면 뭐 이제 바닥이라고 믿고 샀던 사람들이 이 구간 오니까 어떻습니까? 뭐 정리를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충돌하는 구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흔히 차트 분석을 또 많이 믿고 따르는 또 경향이 있죠. 또한 뭐 매크로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뭐 매크로 많이 좋아하시죠? 또 오늘이었죠. 자산운용사 아폴로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분석했다. 여름에 침체 진입한 여기 이게 아폴로 보고서거든요. 여름에 침체 진입한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무섭죠. 침체되면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바라보는 게 펀더멘탈 수요 공급 이게 사실 뭐 다른 말이긴 한데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흔히 이제 수요 공급이죠. 그러면 이게 다 듣고 나면 돌고 도는 게 뭐냐면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최고점이 될 것인가? 가장 꼭지에 팔고 싶은데 이거 누구나 욕심내는 거고 누구나 하고 싶은 심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고 나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2030년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전에 떨어져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네?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약간 상충되죠? 장기 투자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단기로 가고 싶네? 알트코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100% 바꾼 분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만 한다 9% 최근에 비트코인을 바꿨다 2% 그러니까 합쳐서 10% 넘는 분들이 비트코인만 한다는 거죠. 뭐 비트 알트 조합까지 보시면 절반 넘는 분들이 거고 생각보다 많은 게 알트만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 원래 알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아무튼 비트코인 100% 바꿨는데 알트코인 수익 유호 와가지고 다시 또 넘어가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그리고 또 단기 투자 였다가 장기 투자 갔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마음 먹었다가 단기 투자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이래요. 자꾸 이게 막 돌고 돌아요. 뭐 듣고 나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돌고 돌고 해서 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포인트에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없을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지금 시장이 노이즈가 너무 많고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큰 그림 조금 더 큰 뼈대를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비트코인만 그냥 딱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비트코인의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본다면 수요가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해놓은 거 있는데 원래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약간 개인 중에 좀 부자들까지 많이 들어왔었고 돈 좀 안 진다는 부자들. 그런 다음에 기업들이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어때요? 단위가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까지 국가 단위의 그런 수요차가 이제 발생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런 흐름이죠. 이번 장에 ETF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이제 다른 기업들 매수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믿고 가볼 만한 것인지. 자, 그러면 기업 단위 좀 잠깐 훑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계속 사는 스트래테지. 얼마 전에 또 샀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홀딩 된 개수가 55만 3,555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있죠. 텔레그램 공유드렸었는데 채굴량, 그러니까 공급 대비 매수가 현재 더 많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테지와 경쟁하겠다가 나왔던 이제 굵직한 곳이 하나 있죠. 어디냐면 21 캐피탈인데 켄터 피츠제럴드 워낙 유명해서 테더 준비자산 관리하는 곳이죠. 소프트뱅크 이것도 워낙 유명해서 그리고 테더 여기가 협력을 해가지고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펀드를 조성했다. 그러니까 42,000개 비트코인으로 일단 출범했고요. 신규 수요 기업으로 나왔다는 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단위도 꽤 적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MSTR이 55만 개로 많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게 42,000개라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랜트 카돈이라고 부동산 업자인데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부동산 하다가 비트코인 눈을 떠가지고 비트코인 또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큰 양은 아닙니다. 350개 추가 인수했다는데 몇 개 안 되네. 뭐 자자자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이따 통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본의 메타플래닝, 아시아의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하는 데인데 현재 5,000개 모았다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메타플래닝 주주총회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또한 일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일본 의류회사에서 35 비트코인 인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가 큰 캐파가 아니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점점 지금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 기업 비트코인 도입 속도가 현재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와이즈 자료에 따르면 이게 보시면 25년 1분기인데 여기에 66만 5천 개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4월 한 달 지났는데 74만 6천 개가 넘었다는 거.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기업 다음에 국가인데 국가에 대한 수요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미국의 연방 단위 전략준비자산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 단위 전략준비자산이거든요.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통과되었다 합니다. 이제 주지사 민주당 소속인데 그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투자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 애리조나주가 최초의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도 지금 보시면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 단위에서 법안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기업 단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계속 꾸준히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만 보더라도 하루 채굴되는 비트코인에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 이런 것들이 현재 법안으로 진행 중에 있다. 자세히 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 2단계예요. 그 실질 2단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공급 충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나온 소식인데 상장 기업의 이런 매수로 인해서 아까 우리 지금 봤던 거예요. 그 거래소 공급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목격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습니까? 하루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으로도 매수하기에 지금 물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물량을 이제 OTC로 빼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거래소 공급량이 지금 부족해지는 거죠. 현재 그래서 보시면 거래소에 260만 개 비트코인이 있는데 2018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24년 11월 이후 42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유출되었다. 미국 대선 이후 상장 기업들은 약 35만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업 움직이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조용히 계속 지금 매집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상장 기업들은 2025년 현재 매달 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가 뼈대를 잡을 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단기 가격 움직임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큰 그림 이렇게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슨 악재 있는가요? 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시선을 빼앗아가는 주제와 급격한 가격 변동 스트레스로 장기 펀더멘탈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유튜브, SNS 등 대부분 사실 유튜브, SNS 저도 고백합니다. 이게 단기성 계속 맨날 하루아래 어떤 이벤트 주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이 수요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즉각적 변화 속보를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요?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의 작은 거에 만족하는 큰 그림보다.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진짜 유튜브 SNS가 알고리즘과 사람들의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장기 펀더멘탈을 보기가 시간을 두고 찬찬히 이게 빡 집중해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현재 이 현실인데, 자, 이런 현실 속에 고민들이 너무 깊으신 분들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컨퍼런스 가세요. 컨퍼런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버그린 구독자 혜택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컨퍼런스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궁금한 점과 묻고 싶은 것들 미리 생각해 가야지 더 많이 얻어 오실 수 있거든요. 자, 작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 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많은 분들 봐주시고, 아, 다음에는 나도 가고 싶다 그러셨던 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서울 2025가 곧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내를 이제 드릴 건데, 질문을 미리 생각해서 가야지 컨퍼런스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컨퍼런스 가기 전에 미리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때 사이패드 아모스 교수가 온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한테 좀 물어볼 게 딱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지수다니냐, 이거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 도움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패드 아모스 교수와 스테판 리베라와 함께 또 이 버거집 갔다는 거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법률 관련해가지고 또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또 제가 질문이 이슈였죠. 한국 코인 세금.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좀 받았었고, 또 일본 코인 세금, 이거 좀 많이들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제가 공유드리고 나서 약간 다들 좀 이랬었냐면 좀 충격이었죠. 이 인터넷 정보랑 직접 가서 그 현지 실무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그 정보는 이게 다르구나, 그 점을 좀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한국은행 CBDC 담당하시는 분도 그때 나오셨는데, 작년에 그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더리움 체인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그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답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었고, 아무튼 미리 좀 준비해서 가신다면 보다 좀 더 풍성한 컨퍼런스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얻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릅니다. 컨퍼런스가 2, 3일 열리는 건데 그 긴 내용을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시다면 직접 가셔서 경험을 하시고 얻어오시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고, 이번 비트코인 2025 이 행사는 어디서 진행하냐면 잠실 시그니엘 서울과 스카이 31에서 진행이 됩니다. 6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한국 분이시니까 여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한국어 버전을 바뀌거든요. 이걸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티켓 구매하기 이걸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년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제가 좀 이제 살펴봤는데, 작년에는 비트메시가 주축으로 돼가지고 나왔었고요. 올해는 국가, 기업, 기관들,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트렌드 변화에서 개인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기업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이 단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트렌드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적합한 컨퍼런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컨셉이 되게 시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연사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좀 몇몇만 추려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데니스 포터라는 사람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코인 비축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를 했다. 홈페이지인데 여기 데니스 포터 있잖아요. 클릭해서 보시면 미국 20개 이상의 주에서 친 비트코인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비트코인 채굴의 경제적 환경적 이점과 공공정책 도구로서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해 왔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서울에 온다. 그리고 알렉산드로 라이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럽 상장 기업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 전략 보유를 한 그 기업의 부대표입니다. 유럽도 지금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되고 있어서 최초로 한 그 기업의 그 부대표가 여기 와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번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기업 오너 또는 미국 정부에 이렇게 비트코인 전략 준비하라고 추천한 이런 사람, 교육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는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단순히 비트코인이 이전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른다는 것인가? 그거 말고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많이 여기서 꼬치꼬치 캐물으셔가지고 얻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거를 파악을 한다면은 좀 더 멀리 봤을 때 좀 더 명확한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6월 5일에는 일본의 메타플래닛과 유럽의 더 블록체인 그룹, 이 사람이요, 여기가 자사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직접 공유한다. 자,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마찬가지. 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가? 어떠한 근거로 매수하는 건가?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이 있는 것인가? 질문들 미리 생각해 가셔가지고 질문에 대한 또 답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인데, 프레스턴 PC, 스테판 리베라, 이 사람인데, 이 위의 사람은 글로벌 투자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 그래서 1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사람인데,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된 사람 다 만난 사람들인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특히 스테판 리베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제가 생각엔 어떤 분에게 도움되냐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이시거나 아니면 100% 비트코인이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스테판 리베라랑 이야기가 되게 잘 통하시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생각에는 이 두 인물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이클 피터슨 그리고 윌리 매니바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이제 뭐로 엮이냐면 엘살바도르예요. 이 사람은 엘살바도르의 엘손테 지역을 비트코인 허브로 탈바꿈시켰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도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교육 단체의 이사다. 엘살바도르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이면 비트코인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그리고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던 그런 국가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이걸 똑같이 따라하냐 마냐 그런 단계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엘살바도르에서 어떤 부분이 적용됐고 미국에서는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될 것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장벽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미국 이외의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국가가 가장 먼저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얻어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미리 머리에 담아두고 가면은 상당히 풍성한 컨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티켓 가격이랑 구독자 혜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얼리버드 기간이에요. 5월 15일까지고요. 가능하면 잊지 않게 빨리빨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행사 기간이 6월 4일부터 6일까지라 말씀드렸는데, 차이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VIP는요, 6월 4일 VIP 데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포함해서 6월 4일, 5일, 6일, 3일간이고요. 여기 프리미엄, 제너럴, 스튜던트 있죠. 여기 해당된 티켓은요, 6월 5일하고 6일 이틀간 인더스트리 데이랑 퍼블릭 데이 참석하시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얼리버드 가격이어서 이 위에가 원래 가격인데, 그 원래 가격에서 빨간 줄 이렇게 그어놓고 이제 얼리버드 혜택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국 분들은 딱 KR 있죠. 요걸로 하신 다음에 여기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산 딱 돼서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스튜던트 티켓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제너럴 티켓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네요. 그러면 이건 29,000원이라면 저는 제 생각은 학생분들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득이에요. 예,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고, 제너럴이신 분들도 지금 현재 19만 원인데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플러스 원, 뭐, 투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선택하셔서 계속하기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뜨는데, 이 페이지 뜨죠? 자, 이 페이지가 떴을 때 여기 프로모션 코드라고 있어요. 프로모션 코드. 이거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프로모션 코드 여기 따로 크게 적어놨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EVG 숫자 9 그리고 알파벳 X 그리고 숫자 1, 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여기에서 10% 추가 할인이 더 됩니다. 에버그린 구독자 혜택이고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하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10% 할인 적용돼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할인 코드 이 부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컨퍼런스 밑에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랑 작년 컨퍼런스 후기,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사이트, 그리고 에버그린 구독자 10% 할인 코드 이렇게 댓글 상단에다 제가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방법과 정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버그린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